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저희는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2015년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상작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작가님의 라라네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 특이합니다. 동화 같은 문장이에요. 동화 같은 문장. 첫 문장을 읽어보면 라라를 보신 적이 있나요? 키 110cm에 몸무게 17kg, 분홍 파자마 차림의 맨발입니다. 금발머리 마론 인형을 안고 있을 거예요. 10초에 한 번 정도는 머리를 긁을 겁니다. 라라의 머리카락 길이는 50cm.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동화식 문장이다. 처음엔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귀엽고 예쁜 6살짜리 라라 덕분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봤던 거죠. 하지만 이건 소설이다. 잔혹한 현실, 문장과는 대비되는, 아기자기한 문장과는 대비되는 잔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세 여자가 같이 살아요. 47살 전나경, 엄마죠. 전 남편의 그 알코올 중독과 성적 학대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죠. 성적 트라우마가 상당하다. 근데 라라가 생겨버렸죠. 20살 유리 언니인데 고등학교로 자퇴한 이후에 집에 있어요. 라라를 돌보는데 라라를 때리기도 하고 길들이기도 하고 아빠를 닮아가지고 점점 엄마를 혐오합니다. 성관계 자체를 혐오해요. 6살 라라 동생이죠. 순진 순수 아이답다. 머리에 이가 있어요.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자주 긁습니다. 자꾸 성기 쪽을 만져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세 여성을 감싸고 도는 성적 메타포가 있는데 되게 성적이거든요. 전 남편의 그림자 아닌가. 라라는 가장 어리고 약한 여성인데 두 가지 증상이 두드러지죠. 하나는 머리에 바글바글한 이들, 머릿니, 죽여도 끈질기게 번식해 알을 낳고 가렵게 하는, 이게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이게 성관계를 묘사하는 거고, 라라 머리카락은 엄마의 음모로도 표현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라라가 자유행위를 하는 거, 그칠 줄 모르죠. 라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엄마 전나경은 기겁하고 못하게 말립니다. 절규하는 엄마를 보고 유리는 묘한 쾌감을 느끼죠. 결국 마지막에 이 둘이, 엄마와 언니가 싸우는데 이 틈을 타서 라라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소설이에요. 음. 하나씩 이제 보면 라라의 방에는 호랑이도 살고 펭귄도 삽니다. 사연에 기구한 공주들이 선반에 모여 있고 쌀통에선 쌀벌레가, 좁쌀배기에선 좁쌀벌레가 삽니다. 이불솜에선 진드기 가족이 파티를 열고 화분흙에선 실지렁이가 꼬문을 대지요. 안방에서는 엄마가 살고 냉장고에서는 살모넬라 균이 삽니다. 벽을 따라 피어난 곰팡이 호시들이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날아다니고 창밖으로는 새떼들이 줄지어 비행합니다. 라라네 식구들은 이것들과 오래도록 같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인 거죠. 전나경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유리나 라라 둘 중 하나겠죠. 6살 라라보다는 20살 유리의 비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이 부족한 전나경은 다시 잠에 빠집니다. 전나경은 40하고도 7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휴대폰에 전나라고 저장돼 있죠. 전나경은 37에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10대로 들어선 딸과 둘이 사는 동안 전나경한테는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겠다는데 전나경은 마음껏 연애를 즐겼죠. 유리의 말에 따르면 이혼 후 40이 될 때까지 전나경은 총 4명의 남자와 420회 정도의 섹스를 했다더군요. 전나경이 그걸 멈춘 건 5번째 남자와 피임에 실패하고부터였습니다.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자 전나경은 남자의 조상을 위해 고기를 굽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곧 태어났지요.
전나경의 둘째 딸이자 유리의 씨에 달한 자매 말입니다. 음, 275쪽. 밥 먹어 얘들아. 악어와 공룡과 개와 애벌레가 라라가 차린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밥을 먹다 흘린다고 라라는 공룡한테 꿀밤을 줍니다. 늦게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개의 뺨을 한 대 치네요. 호랑이를 품에 안고는 누가 애를 이렇게 잘 키웠나 엉덩이를 두드려줍니다. 애벌레의 더듬이를 잡고는 어느 집 여자가 애를 이렇게 키웠어? 혀를 찹니다. 라라는 편도선이 부은 악어의 입에 약을 흘려넣으며 으이구 으이구 한숨을 쉽니다. 라라가 어떻게 컸는지 뭘 보고 배웠는지 다 드러나네요. 인형들 밥을 다 먹인 라라는 드디어 공주 피규어들을 꺼내 일렬로 줄을 세웁니다. 어린이집 놀이가 끝나고 유치원 놀이가 시작된 것이죠. 공주들의 대장이자 선생님한테 항상 칭찬을 받는 건 라푼젤입니다. 백설공주와 벨공주와 오로라 공주와 인어공주가 돌아가면서 라푼젤의 절친역을 합니다. 악역을 맡는 건 뮬란과 자스민과 포카혼타스입니다. 드레스가 예쁘지 않기 때문이죠. 포카혼타스가 새치기를 하는군요. 오로라와 인어공주가 선생님한테 이릅니다. 선생님은 라푼젤을 칭찬하네요. 음, 이런. 근데 라라의 머리니가 있으니까 머리를 자르자고 해도 머리 안 자른다고 하죠. 라라는. 유리는 정기적으로 라라에게 머리를 자르자고 합니다. 라라가 거부할 걸 알기 때문이죠. 라라가 도리질을 할 때마다 유리는 한 발 물러서며 언니가 봐주었다는 걸 각인시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협박을 하는 것이죠. 머리를 안 잘라버리는 대신으로 라라는 언니의 행동을 엄마한테 이르지 않고 언니가 시키는 건 토 안 달고 합니다. 280쪽. 서너 마리만 보였던 머릿니들은 며칠 새 몇 배로 늘어납니다. 머릿니들은 주로 라라의 귀 뒤쪽에 알을 낳습니다. 그것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라라의 귀쪽 머리카락을 들춰보면 석회가 하얗게 몰려 있습니다. 하얀 석회는 갓 낳은 따끈따끈한 알입니다. 거무스름한 건 곧 머릿니로 부화할 알이지요. 음, 알 까는 것들은 젖나 싫어. 예. 엄마 이름 젖나 싫어. 이런 얘기를 하고. 286쪽. 약이 약하면 머릿니가 안 죽고 약이 강하면 라라도 아픈 것이죠. 이를 없애겠다고 스트레스를 줄수록 라라의 자위행위는 잦아집니다. 라라는 이제 틈만 나면 성기에 손을 가져갑니다. TV를 볼 때도 소파 모서리에 다리를 걸치고 성기가 닿도록 움직입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발 뒤꿈치로 성기를 비빕니다. 너 뭐하냐? 잠지 운동. 재미있어? 응, 막 쉬다가 나갈 것 같고 엄청 재밌어. 머리도 가려워? 이 기어가? 응, 엄청 가려. 라라는 파자마 자락을 꼬깃꼬깃 뭉쳐서 가랑이 사이에 끼웁니다.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꽈배기처럼 꼬아서 가랑이로 가져갑니다. 유리의 손바닥도 세워서 가져갑니다. 잡히는 거 다 가져가서 끼워 넣더니 라라는 힘을 줍니다. 엄청난 힘에 놀라서 유리는 손을 뺍니다. 라라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눈이 희미하게 풀립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끙끙대던 라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잠이 듭니다. 무성한 머리털.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전나경의 음부입니다. 전나경의 음모 가닥마다 머리니들이 알을 깠습니다. 그 알은 전나경을 거쳐갔던 남자들의 정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더럽고 냄새나는 정액은 유리의 아버지 것입니다. 유리는 껌이 아니라는 걸 꿈속에서도 압니다. 알코올을 사랑하는 남자, 취할 때마다 자격지심으로 무장되는 남자, 무장될 때마다 아내에게 시비를 거는 남자, 시비 끝에는 아내를 강간하는 남자, 자존감 낮고 충동적이며 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자, 그 남자에게서 부화한 자신을 봅니다. 이런 소설이죠. 음, 아, 유리와 라라는 또 싸우고, 음, 여자들끼리 이렇게 네가 함부로 만지면 다른 놈들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야. 너 자꾸 그러면 이상한 놈들이 나쁜 일 할지 몰라. 그때 어떡할 거야. 6살짜리가 벌써부터 밝히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중학교 교복도 벗기 전에 임신하고 싶어? 다른 애들이 학원 찾아다닐 때 낙태할 병원 찾아다닐래? 너 살인자 되는 거야. 전나경은 라라의 자유행위에서 자신의 불행과 그 불행의 원인을 봅니다. 생식기관이 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들과 맞닥뜨립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고 되풀이될 것이라 전나경은 생각합니다. 유리는 전나경이 하루하루 깊은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죠.
아, 이렇게 싸우다가 인제 마지막엔 라라가 집을 나가요. 전나경과 유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신고는 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이런 소설. 음. 그다음 인제 김숨 작가님의 도로코 면도기와 프로야구 시즌이라는 소설인데요. 아, 이 소설도 잘 쓰여졌습니다. 음. 미선은 임산부예요. 임산부인데 아기 심장이 뛰지 않아서 병원에 수술하러 갑니다. 남편은 그런 미선에게 관심이 없어요. 야구 중계 보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이런 남편을 상징하는 게 야구, 도르코 면도기, 건전지 등입니다. 미선을 둘러싼 사람들의 무미건조한 행동들이 부각돼요. 미선의 음모를 면도기로 미는 간호사가 나오고, 미선은 그 간호사가 궁금하죠. 불친절하게 기계적으로 응대하는데 나중에 수술실에서 손잡아줬던 간호사도 궁금합니다. 그 음모를 밀어줬던 간호사일까? 옆자리 잠깐 있던 여자도 궁금해요.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만난 고구마 줄기 파는 노인을 보니까 노인이 그 고구마 줄기가 탯줄 같은 거죠. 나중에 또 노인의 심장이 뛰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심장을 만지게 해 주세요." 이런, 다 아기와 연결되어 있죠. 심장이 멎은 아이. 직장 상사의 헛소리가 정확하게 나오고 아이를 빨리 낳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소포상자도 나옵니다. 남편의 헛소리도 등장하고 병실을 왔다 갔다 해요, 야구 보려고.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선이 남의 여자 옷과 신발을 신는데도 남편은 몰라보죠. 빨리 집에 가서 야구를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심장이 멎은 아이를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 미선의 심리를 잘 묘사한 작품이다. 미선과 남편, 미선과 직장 상사, 미선과 간호사, 미선과 낯선 여자, 미선과 노인의 관계. 이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선의 이상 행동과 어떤 대사를 통해서, 특이한 대사, 우리는 미선을 이해하게 됩니다. 미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미선에게 무심하고 몸이 건조하게 대할 뿐이죠. 미선은 어떻게 누구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배려, 공감, 이해는 불가능한가? 이런 거죠. 음. 자, 이제 쭉쭉 넘어가서 312쪽을 보면 노인은 4차선 도로 위를 내달리는 차들이 발산하는 열기와 매연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노인의 손에 들린 고구마 줄기가 그리는 탯줄 같았다. 노인이 탯줄을 부여잡고 잃어버린 모체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수중란에 불과하던 자신이 9달 동안 끈덕지게 깃들어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와 손발가락을 갖춘 모체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탯줄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상징이 정확하죠. 음. 남편은 또 이런 헛소리를 "완전 사기야. 사기 임신이라고. 술 취해 인상 불성인 날 덮쳐서 임신한 거라니까." 그녀는 이의 말이 언제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태아의 심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 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이런 남편. 참 일관되게 무심하고 배려가 없다. 이거 직장 상사 인제 우체국인데 말귀를 통 못 알아듣시네. 그렇게 소포상자에 뭘 넣었냐고요? 저요. 그 내용물 말이에요. 저요. 저라고요. 이런 말도 하죠. 음. 그리고 비서는 아까 그 고구마 줄기 다듬는 노인, "심장을 만져도 될까요? 심장을 만지게 해 주면 이거 다 살게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이런 말을 그 노인은 기겁을 하죠.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특이한 말과. 음. 그리고 달걀도 나오는데 332 쪽에 달걀이 다 인제 똑같은 농장에서 똑같이 생긴 닭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날 출하한 똑같은 달걀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니야." 그녀는 그때 미처 못했던 말을 뒤미쳐 남편에게 했다. 똑같은 농장에서 똑같이 생긴 닭이 똑같은 날 똑같은 조건에서 낳은 달걀들이라고 해도 빛깔과 크기와 무게가 설사 똑같다고 해도 결코 똑같은 달걀일 수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달걀들이 부화해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 닭이 되는 상상을 하면 다 똑같은 달걀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남편은 그러나 또다시 병실을 나가고 없었다. 병실은 하도 들락거려 그녀는 그가 마치 무대 위에 등장하자 퇴장하는 역할을 맡은 배우 같았다. 이런 말들. 간호사가 와서 그녀에게 퇴원해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간호사는 그녀가 아니라 남편을 보고 말했다. 그녀는 역시나 방금 병실을 다녀간 간호사가 도로크 면도기로 자신의 음모를 제거한 그 간호사 같기도 전혀 다른 간호사 같기도 했다. 음,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남편과 택시에 타죠. 낯선 여자의 옷과 구두를 신고 택시에 오르는 그녀의 손에는 도로크 면도기가 들려 있었다. 섬뜩한 장면. 잘 처리했고요. 자, 다음 작품은 김윤성 작가님의 아홉 번째 파도. 이 아홉 번째 파도는 늙은 혹은 낡은 연인들 이야기. 오래된 연인들.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반박하는 커플이 있어요. 첫 장면에서 이들은 이별을 합니다. 홀로 남은 그녀의 시점에서 이야기는 전개되는데 연애에 대한 사전의 뜻도 찾아보고 낚싯대로 다투는 장면도 나오고 이별 후 혼자 여행을 가서 낯선 남자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속이고 달아나죠. 핸드폰을 빼앗깁니다. 낚싯대를 그 남자가 갖고 있던 낚싯대를 대신 챙겨요. 낯선 노인이 아홉 번째 파도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가 제의를 하고 남자 집에 핸드폰을 두고 그 남자의 낚싯대를 챙깁니다. 여자가 도둑이 찍은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죠. 흐뭇한 미소로 지면서 끝나요. 커플이 데뷔되는데 도둑 커플과 시작하는 젊은 연인이겠죠. 주인공 남녀 커플, 낡고 오래된 연인. 그래서 아홉 번째 파도 제목이기도 한데 점점 더 커지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조심하라 이런 말인데 연인끼리 다툼이나 싸움, 지겨움 등 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되는 파도를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 문장부터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보통 때와는 달리 좀 더 냉담한 표정으로 한동안 앉아 있었고 남자가 먼저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들며 간다고 말했고 여자가 대답 대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거죠. 그녀는 자신 담배 연기처럼 남겨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자는 어쩌면 담배를 끊는 것보다 여자를 끊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여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재떨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수많은 여자가 그 속에서 완전히 다 탄 꽁초가 되어 지지겨져 있거나 혹은 다 타지도 못한 채 침과 구취와 커피 찌꺼기가 함께 젖어 있었다. 그녀의 기억이 맞다면 적어도 얼마 전까지 그들은 이제 헤어지자는 말조차도 할 필요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되어가는 것과 이미 되어 있는 것은 달랐다. 그들의 관계에도 진전이라는 게 있다면 결국 이 지경인 것이다. 그렇죠. 연애 344쪽에 연애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연애 1 명사, 물방울과 티끌이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것을 이르는 말, 연애 2 명사, 연기와 아지랑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합쳐서 6개의 정의를 합쳐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연애는 아주 작은 것이며 연기와 아지랑이처럼 흩어지는 것이며 한때는 맷돌과 같아서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 온몸을 비벼대고 갈아대었겠으나 결국에는 옛말이 되어버릴 물방울이나 티끌처럼 아주 작은 것이 되어버릴 연인 관계인 혹은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다. 음. 그 맷돌의 트렁크에 여자는 낚싯대를 싣고 다녔다. 음. 남자가 그녀의 차 트렁크에서 낚싯대를 발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그때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뭐야라고 물었는데 여자가 낚싯대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을 때는 그 말을 그냥 대답으로 간주해버렸다. 이상하게 짝이 없는 대화가 아닐 수 없었다. 뭐야? 낚싯대가 아니라 뭐야? 낚싯대가 되어버린 대화라니. 남자는 설마 정말로 낚싯대가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봤단 말인가. 더군다나 그 낚싯대는 바로 남자의 것이었다. 그녀가 말도 없이 그의 집에서 가져온 말하기에 따라서는 훔쳐온. 문제는 낚싯대도 낚시터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대화와 관심의 문제였다. 그때 그녀는 부하가 나는 대신 깊이 상심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려있는 낚싯대에 관한 이야기를 영원히 할 수 없으리라고 예감했다. 그러니까 너의 낚싯대를 내가 왜 싣고 다니는지, 그러자 그걸 싣고 다닌 이유가 오직 남자에게 그걸 발견당할 기회를 기다려서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너와 다투었을 때, 너와 연락하지 않았을 때, 너와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이 아팠는지, 얼마나 쓸쓸했는지, 얼마나 숨이 막힐 듯했는지 너는 그걸 아니? 만일 그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남자를 감동할까? 그래만큼 깊이 아프진 않더라도 가슴속 어디끼가 찌르르 해오긴 할까? 그래서 그녀의 손을 문득 잡거나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겨 가만히 품에 안을까? 아닐 것이다. 춥춥하고 그는 이 오래된 맷돌의 고백이 너무나 어색한 나머지 담배를 꺼내 물기부터 할 것이다. 그러니 그녀는 누구에게 그 낚싯대 이야기를 할 것인가? 네, 긴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음, 핸드폰 뺏기고 그랬던 얘기를. 그러면서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우연히. 나도 바다에 빠뜨린 게 많지. 빠질 수 있는 건 전부 다 빠뜨렸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고 보니 내 목숨도 빠뜨릴 뻔했군. 허구한 날 그랬지. 혹시 9번째 파도라는 거 아나? 그런 게 있다네.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다가 9번째 이르면 사람을 삼켜버릴 정도로 대단해지거든. 그걸 조심해야 한다네. 낚시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게 파도라는 거야. 낚시는 천천히 배워도 파도는 먼저 배워야 한다네. 늙은 낚시꾼의 말이 길어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그의 영어를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특히나 내 목숨도 빠뜨릴 뻔했군이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말일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고 보면 혹시 이 모든 게 다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은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상상 속에서 있었던 일이었으며, 음, 9번째 파도를 조심하기. 특히 갯바위에서는 이런 얘기들. 그녀는 다시 남자를 만났고, 이럴 거면서 하필이면 여행 전에 자신과 헤어졌던 남자에게 다시 부하가 치밀었고, 섹스를 하는 와중에도 그 부하가 완전히 썩진 않았으며, 먼저 등을 돌리고 자는 남자를 내려다보면서 이 쓸모없는 맷돌로는 너는 아무것도 갈거나 비벼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베란다에 놓여있는 남자의 낚싯대를 발견한 것이 그때였다. 음, 낚싯대를 훔친 거죠. 챙겼죠. 핸드폰을 두고 하고. 어, 다시 만나 다시 잡고 다시 지겨움이 시작인 것이다. 오직 그뿐인 것이다. 남자의 전화를 받는 내내 여자의 위임순이 맹렬하게 딸렸다. 응, 너 아니? 난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들은 늙은 연인들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늙은 연인들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늙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 자신들 뿐이었다. 늙은 연인이거나 낡은 연인이거나 다른 것은 없었다. 남자와 함께한 낡거나 늙은 시간들 동안 그들은 수도 없이 헤어졌다가 만났고 그 사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고 아이를 낳았었고 바람을 피웠었고 이혼했었고 또 다른 연인을 만나 변변하거나 변변치 않은 연애를 했었다. 그러던 동안 그들은 몇 번이나 9번째 파도를 만났었을까? 9번에 9번쯤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늘 8번째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 어, 자기 핸드폰에 그 도둑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죠. 비밀번호 없이 배경화면이 떴다. 그것은 자신의 뒷모습이었다. 도둑이 찍은 그 사진을 그녀는 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 연동되니까요. 그녀는 장교 위에서 바다를 향해 걷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둑은 혹시 사진 작가가 아닐까 여겨질 정도로 사진을 잘 찍었다. 도둑이 찍은 사진은 한 장 더 있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20살쯤 되어버린 여자의 사진이었다. 도둑이 여자친구일까 혹은 딸일까 누이일까. 사진 속의 여자가 어찌나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지 그녀의 마음까지 환해졌다. 도둑은 아마도 이 여자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으리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대신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으리라. 그리고 말하고 싶었으리라. 너 아니? 난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여자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도둑의 모든 것이 이해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일어섰고 핸드폰과 지갑을 챙겼고 간다라고 말했다. 여자는 그때에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 소설입니다. 네, 마지막 박성원 작가님의 평균율 4번인데요. 출장 간 남자가 제이라는 여자와 자고 협박 전화를 받죠. 제이가 가진 휴대폰 유심칩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것인데 남자는 그 남자의 말대로 제이를 다시 부르고 둘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쟤는 술에 취해 자고 남자는 제 휴대폰을 들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쟤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되게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음, 저 쭉쭉 넘어가서 이 소설은 글쎄요, 그 여자아이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소설이었어요. 요 정도로 하고 현대문학상 전반적으로 하면서 이상문학상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문학상의 소설의 결들과 현대문학상의 소설의 결이 좀 달라요. 아마 그거는 뽑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을 주는 사람들, 평론가나 소설가, 그 멤버는 별로 안 달라지겠죠? 그 취향이 반영된 거 아닌가? 평론가들의 취향, 상을 주는 사람들의 취향, 이상문학상. 그래서 이상문학상 말았던 작품들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작가가 달라지더라도 말이죠. 작품이 달라지더라도 비슷비슷해 보이고. 현대문학상도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 주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진 않겠죠.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의 장단점 아닌가.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상이냐. 이상문학상은 어쨌든 결이 다르다. 현대문학상 보면서는 이상문학상은 뭐 20회 정도를 연달아 봤으니까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아, 이런 류의 소설들을 알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현대문학상을 오면서 아,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소설의 세계는 넓고 깊고 바다처럼. 그런데 저는 아주 작은 그 연못만 봤던 거죠. 그러면서 다 봤던 바다를 다 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다. 현대문학상 보면서 아, 많이 깨달았어요. 소설의 세계는 넓구나. 이번 작품들 다 좋은 작품들이었고 특히나 이제 12작품이나 보다 보니까 하루에 두세 작품은 필수적으로 봤어야 됐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12작품을 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저희 녹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끝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 작품들을 다 다뤄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필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작품도 많으니까 좀 적었어요. 맨 앞에 읽고 일독을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작품을 좀 곱씹어보고 그 작품을 요약 정리해보고 정리할 때는 아, 내가 정리를 잘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엉망이네요. 좀 보잘것없게 하찮게 적어놨구나.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정리한 게. 이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와닿는 문장이 없구나. 참 소설이라는 게 읽을 때는 알 듯하다가 읽을 때는 다 알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덮고 나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모를 것 같은 느낌들.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영화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보고 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세월밖에 없다. 세월이 쌓여야 되고 많은 작품을 봐야 되고 그만큼 치열하게 또 글을 써야지 겨우 그런 관점이 해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현대문학상 2016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 걸리겠죠. 치열할 것 같습니다. 힘들 거고요. 힘든 만큼 또 보람이 있겠죠. 요번에도 380쪽 가량 되는 분량을 다 봤거든요. 보통 한 300쪽 정도 말아봤자 그 정도 분량을 보고 오는데 380쪽을 봤어요. 아주 엄청난 트레이닝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